스페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 예대인 송한우가 혹시라도 소란을 피울까 봐 모두가 나를 경계했다. 장인어른 될 사람은 심지어 경호원 수십 명을 문 앞에 배치해 감시까지 했다. 하지만 예식이 끝날 때까지 나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걸 본 이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강태준, 한우가 기억을 되찾으면 바로 오빠랑 혼인신고할 거야. 우리 다시 함께하는 거야. 그녀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지만 모든 것은 마치 돌멩이가 깊은 바다에 가라앉듯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녀는 내가 오늘 재벌가 영애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두 대의 웨딩카가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가 맞은편 고급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한이와 송한우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 나는 호텔 로비에서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쌍둥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이 나 대신 임간의 막내딸 임가을이랑 결혼해줘. 전화기 너머로 형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가을 아가씨는 항상 해외에 있어서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예쁜지 뚱뚱한지 마른지도 모르잖아. 정말 나 대신 결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이건 강림그룹 두 집안이 어릴 때부터 정해놓은 혼약이잖아. 형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대신 갈게. 하지만 너도 여자친구가 있잖아. 형이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없어. 우리는 쌍둥이 형제이기에 형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맙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바르셀로나 작은 마을의 찬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걸었다. 한 달 전 이한이의 예대인 송한우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 이한이는 나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저랑 한우가 예전 감정을 다시 느껴봐야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나는 내 여자친구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남자 소꿉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한이와 예대인이 재회했지만 이한이는 말했다. 만약 불안하면 제가 옆에 있는지 감시해도 돼요. 이한이는 내 첫사랑이었고 우리는 3년 동안 만났다. 나는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녀와 함께 스페인으로 향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이한이와 송한우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함께 추억을 되살리는 것을 지켜봤다. 하루 전에는 송한우가 혼자 통화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하는 거야? 그냥 한이를 다시 되찾고 싶을 뿐이야. 나는 이한이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냈다. 강태준 씨, 질투 좀 그만해요. 제가 한우 씨랑 될 수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고는 이한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녀를 따라 나갔지만 그녀와 송한우가 낯선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해변에 있었다. 내 여자친구 이한이는 하얀색 파일럿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예대인 송한우와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들의 친구들은 모두 키스해. 키스해 라고 외쳤다. 이한이가 발꿈치를 들고 송한우에게 키스하려는 순간 다가오는 나를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송한우에게서 손을 떼고 앞으로 걸어왔다. 어디 갔었어요? 어젯밤 내내 찾았잖아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이한이에게 대답했고 그녀의 눈빛은 약간 흔들렸다.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나는 말을 잘랐다. 안타깝게도 날 찾지 못했네. 잠깐 밖에 나가서 필요한 것을 좀 사가지고 호텔에 돌아왔어. 이한이는 어쩐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고는 다시 말했다. 저 한우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나는 멍해졌다. 무슨 뜻이야? 이한이는 붉은 입술을 살짝 벌렸다. 한우 씨가 예전에 저에게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도록 돕고 싶어요. 그게 한우 씨의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다시 기억을 되찾는다는 말인가. 나는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다. 사람들이 할 말을 잃으면 정말 웃고 싶어지는구나. 이한이는 내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했다. 한우 씨가 기억을 되찾기만 하면
오빠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혼인신고할 거예요.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나는 즉시 동의했다. 놀란 이한이의 눈빛 속에서 나는 다시 물었다. 또 무슨 일이 있어? 나는 7일 동안 이 결혼식을 준비할 생각이야.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거리를 두면 좋겠어. 그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 말을 듣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주저없이 다시 동의했다. 알았어. 이한이는 믿기지 않는 듯 했다.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질투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관대해진 걸까? 어쩌면 자신의 행동이 조금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이한이는 조용히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그때 멀리서 이한이의 친구가 한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한이는 나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송한우에게 곧장 걸어갔다. 나는 멀리서 송한우가 다음 단계는 뭔데? 라고 묻는 것을 들었다. 이한이와 송한우의 친구 중 한 명이 일부러 스페인어로 대답했다. 다음 단계는 신방 습격이지. 4년 전에 너와 한이, 그리고 우리 모두 여기서 신방 습격을 했었잖아. 기억 안 나? 송한우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이한이를 바라보았고 모두가 스페인어로 신방 습격. 신방 습격이라고 외쳤다. 나는 그들의 친구에게 왜 이렇게 떠들썩해? 그럼 다음 단계는 뭐야? 라고 물었다. 그 친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간단한 게임을 하는 것뿐이야. 한이와 한우는 이미 과거일 뿐이잖아. 매형, 오해하지 마. 또 다른 친구가 앞으로 나서서 스페인어로 말했다. 걔한테 말을 왜 걸어? 걘 그냥 가이드일 뿐이고 스페인어조차 못 알아듣잖아. 그 친구는 대답했다. 어쨌든 한이가 두 남자를 동시에 상대하게 할 수는 없잖아. 걔는 곧 한우랑 결혼할 거고 그때는 더 이상 걔를 상대할 필요도 없을 거야. 나는 즐거워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너희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 또한 스페인어로 덧붙였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몸을 돌려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돌아왔다. 아마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지 나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려고 문을 나서는 순간 이한이가 송한우의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호텔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송한우는 나에게 손을 흔들며 강태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갔어?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더욱 친근한 척하며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내가 한이에게 프러포즈했어. 사람들이 너를 한이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던데 우리를 축복해 줄 거지. 친구들은 모두 이한이를 걱정했다. 그들은 내가 이한이의 공식적인 남자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송한우가 모든 것을 폭로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순조롭게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냉담하게 송한우를 쳐다보고 긴장한 이한이의 눈빛을 마주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물론 축복해야지. 두 사람이 속히 아이를 낳고 백년해로하며 영원히 헤어지지 않기를 빌게. 이한이는 이 말을 듣고 약간 굳어버렸지만 송한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고마워. 한이야, 옷 갈아입고 올게. 너희는 레스토랑에 내려가서 기다려줘. 송한우는 말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나는 군중을 헤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이한이는 그런 나를 보고 어쩐지 따라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한이는 나를 바라보며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모든 것은 가짜이고 연기일 뿐이라고. 이한이는 탐색하는 눈빛을 거두었다. 엘리베이터가 레스토랑 층에 도착했고 나는 먼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직접 메뉴를 뒤적이며 웨이터에게 주문을 했다. 이한이는 내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곧 송한우가 내려왔고 이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친구들과 함께 큰 테이블에 앉았다. 오늘 신방 습격할 때 한이와 한우는 정말 신혼부부 같았어. 쑥스러워하는 게
마치 굶주린 늑대들이 다시 만난 것 같았다고. 너희는 못 봤겠지만 한우가 텐트에서 나올 때 뽀뽀 자국을 숨기고 있더라. 이한이는 한우를 매우 좋아해. 친구들은 모두 내가 스페인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스페인어로 매우 편안하게 말했다. 송한우는 이한이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너희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한이는 손을 빼며 스페인어로 조심해. 함부로 말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부끄러워하는 것 좀 봐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손에 든 물컵을 꽉 쥐었다. 그때 송한우가 나를 바라보며 강태준, 내 결혼식에 들러리가 부족한데 7일 후에 우리 들러리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안 돼. 7일 후에는 나도 할 일이 있어? 7일 후에는 나 또한 신랑이 되어야 한다. 송한우는 이한이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하지? 들러리가 부족한데 라고 물었다. 이한이는 그를 위로하며 괜찮아. 내 결혼식에는 당신 신랑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다. 한이, 너는 사랑을 우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신부 들러리는? 신부 들러리도 초대 안 했어. 나는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삼키기 힘든 식사라고 생각했다. 식사가 끝난 후 이한이는 송한우를 그의 방으로 데려다 주었고 나 또한 가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불러 세웠다. 뒤돌아보니 나를 부른 사람은 송한우의 친한 친구인 최승훈이었다. 최승훈은 내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강태준 씨, 당신도 봤잖아요. 이한이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우예요. 매일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당신에게도 고통일 텐데 왜 쿨하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그가 이한이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면 3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겠죠.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뒤에서 최승훈이 경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이가 당신에게 매달린 것은 한우가 유학을 떠나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당신은 그냥 한이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도구였을 뿐이라고요. 한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완벽한 이상형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매달려도 결국 한이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매달려도.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야 이한이가 3년 전에 나에게 매달렸던 이유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감정마저도 점점 사라져갔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내 핸드폰이 울렸다. 핸드폰을 켜보니 송한우가 4GB짜리 파일을 보내왔다. 파일을 열어보니 4년 전 이한이와 송한우의 매일매일 사랑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1896장의 사진, 578개의 동영상, 452개의 음성 메시지, 1029장의 스크린샷, 그리고 한 통의 고백 편지까지 있었다. 송한우는 곧바로 문자를 보내왔다. 한이가 내 기억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자신이 보관해온 비밀 자료를 보내줬어. 1580일 동안의 우리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고백 편지도 한 통 있는데 한이가 나와 헤어진 날부터 4년 동안 쓴 편지야. 당신도 한번 봐봐. 나는 먼저 사진을 열어봤다. 모든 사진은 이한이와 송한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이한이는 활짝 웃고 있었고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나도 이한이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싶을 때 그녀가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해. 오빠 혼자 찍어와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동영상을 틀었다. 동영상 속 이한이는 매우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다. 내가 알고 있던 성숙한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동영상 속에서 송한우는 내 손에는 찹쌀떡이 2개 있는데 내가 몇 개인지 맞히면 너를 나에게 줄게라고 말했다. 나는 문득 인터넷에서 떠돌던 말이 생각났다. 남녀를 불문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된다. 결국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다시 고백 편지를 열었다. 첫 줄부터 자기야, 보고 싶어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아래로 쭉 읽어 내려갔다. 2022년 5월 20일
우리가 항상 가고 싶어 했던 태산에 올랐어. 커플이 함께 태산에 오르면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을 들어서. 아쉽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었어. 나는 그날이 내가 이한이와 함께 태산에 올랐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2022년 크리스마스. 나는 그를 안았지만 머릿속에는 당신이 크리스마스 옷을 입었던 모습뿐이었어. 언제쯤 당신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마 한동안은, 아니면 평생 잊지 못할지도 몰라. 은의 가슴은 솜으로 가득 채워진 듯 답답했다. 2022년 크리스마스. 나와 이한이는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송한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2023년 12월 31일 나는 그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지 않고 스위스로 날아갔어. 우리가 함께 갔던 동화 마을 라우터브루넨으로. 나는 2023년 새해 전날 점심에 온갖 음식을 차려놓았지만 이한이는 갑자기 볼 일이 있다며 나갔던 것을 기억해냈다. 나는 그녀가 일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송한우와 함께 갔던 곳으로 갔던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2024년 5월 14일. 지루한 밸런타인데이. 당신 없이 보내는 밸런타인데이. 오늘은 그가 내 옆에 있어? 나는 아마 그와 헤어지지 않겠지만 당신을 잊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 밸런타인데이에 일부러 휴가를 내고 그녀와 함께 보내려고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송한우 없는 지루한 밸런타인데이일 뿐이었다. 고백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었다. 이 편지는 매우 길었고 이한이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보냈던 날들보다 훨씬 더 길었다. 얼마나 읽었는지 모른다. 갑자기 문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화면을 껐다. 이한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피곤한 목소리로 아직 앉아?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 이한이는 앞으로 다가왔다.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어디서 자라고? 우리는 명목상으로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인데 한이는 항상 몰래 오빠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고는 이한이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한이의 위챗도 계속해서 울렸다. 힐끗 보니 송한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우리는 예전에 정말 같이 잤던 적이 있었을까? 왜 지금은 너를 만지는 것조차 긴장되는 걸까?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15분 후, 이한이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침대 머리맡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복잡한 눈빛을 지었다. 이한이는 내가 어제 오늘 일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왔다.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붉게 부어오른 손을 천천히 풀고 고개를 들어 이한이를 바라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방금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봤어. 그러고는 다시 말했다. 예전에 송한우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나랑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지금 나랑 같이 있으면 그가 의심할 텐데. 내가 방을 새로 잡아줄게. 며칠 동안은 따로 지내자. 이한이는 이 말을 듣고 탐색하는 눈빛을 지었지만 결국 동의했다. 태준 씨, 이번 가짜 결혼이 끝나면 한우에게 모든 것을 말할게요.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이번에는 너무 크게 판을 벌였어.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거야. 이한이가 떠난 후에야 나는 천천히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오자 이한이가 나에게 곧장 다가왔다. 태준 씨, 한우 씨가 우연히 우리 결혼 예복은 형이 다 준비해서 스페인에 있는 제 별장으로 보냈다고 전화가 왔어요. 6일 후에 신부 맞으러 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침을 먹은 뒤 호텔에서 반나절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는 혼자 해변가를 산책했어요. 해질녘 해변 근처 바위 위에 서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가만히 파도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바위에 부딪혀 곧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송한우가 언제 왔는지 제 옆에 서 있더군요. 강태준, 너도 내가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송한우의 말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송한우는 말을 이어갔어요.
이한이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야 그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제가 물었어요. 나는 그녀 곁에 있어야겠어. 송한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심해.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아. 두 사람이 부디 행복하길 바라. 송한우는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한이는 파일럿일 뿐만 아니라 이도 그룹의 상속녀이기도 해. 내가 그렇게 착하게 그녀를 나에게 넘겨줄 리가 없잖아. 우리 둘 중 한 명만 그녀 곁에 살아남을 수 있어. 송한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저를 힘껏 밀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기울여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송한우는 관성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렸고 결국 바위 밖으로 떨어져 풍덩 소리를 내며 바다에 빠졌어요. 사람 살려. 송한우의 외침에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한이는 거센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 그를 구해냈어요. 간신히 물 밖으로 나온 이한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송한우를 바라봤어요. 한우 씨, 송한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천천히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이야, 강태준이 자기가 내 남자친구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날 속이는 거라고 말했어. 그게 정말이야? 절대 아니에요. 이한이는 당황하며 서둘러 부인했어요. 송한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멀리 있는 저를 바라본 후 다시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가서 혼인신고를 해줘. 내 법적 남편이 되고 싶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을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한이를 쳐다봤어요. 저는 이한이가 망설임 없이 송한우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을 봤어요. 네, 한국에 돌아가서 혼인신고할게요. 송한우는 즉시 밝게 웃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30분 후, 이한이도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침대 구석에 넋이 나간 듯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한이는 처음 보는 저의 나약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태준 씨, 오늘 밤은 여기서 같이 있을게요. 한우 씨한테 가지 않을게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옷이 아직 젖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물으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한우 씨에게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진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한이 씨를 믿을 수 없어요. 이한이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역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한 번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마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생각했는지 이한이는 다시 말했어요. 태준 씨, 5일만 기다려줘요. 5일 후에는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기다려요. 나는 더 이상 이한이 씨와 연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한이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뒤에서 정교하게 포장된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선물이에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저에게 처음 주는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무슨 선물을 줬을지 궁금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265mm 사이즈의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희 씨, 내 신발 사이즈는 270mm인데. 사랑은 무게가 아니라 사이즈 차이 때문인가 보네. 지나간 시간 동안 이한희 씨와 옛 애인의 과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한희 씨는 옛 애인에게 매일 다른 선물을 줬죠. 265mm 사이즈의 가죽 구두, 시계, 브랜드 넥타이까지 주문 제작해서 줬으면서 저는 텅 빈 손목과 목을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어요. 사실 누구든 편애받고 사랑받고 싶어 해요. 나도 예외는 아니라고요. 이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한희 씨는 3년 동안 내 곁에 있었지만 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한희 씨, 오늘 피곤할 텐데 이제 그만 가봐요. 이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구두는 다시 사다 달라고 할게요. 기다려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이한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 또한 그녀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한이와 송한우의 친구들이 스페인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는 이한이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건지 송한우를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송한우지. 사실은 말이야, 이한이는 송한우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 단지 송한우의 기억 상실을 핑계로 송한우와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들은 말을 하면서 저를 흘끗 쳐다봤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한이가 그러는 건 별로 좋지 않지 않아? 남자친구가 있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거잖아. 이한이와 강태주는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아. 이한이 마음속의 강태주는 그냥 잠자리 파트너일 뿐일지도 몰라. 게다가 우리 이한이는 이도 항공의 상속녀인데 강태준 따위가 어떻게 넘볼 수 있겠어. 이 말을 듣고서야 저는 이한이가 저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송한우가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항상 그들에게 속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저였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 앞으로 다가가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이한이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고 내가 이한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한이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저는 이 세 마디를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놀란 눈빛을 뒤로 하고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잠시 후 제 등 뒤에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태주는 국내 작은 가이드 주제에 어떻게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거지? 우리가 며칠 동안 했던 말이 전부 다 들렸던 거 아니야. 그날 이후 그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이한이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한이는 저에게 선물을 다시 사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듯 했어요. 그녀는 항상 송한우의 곁에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또한 제 예복을 입어보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제 옆에 신부가 없었을 뿐. 결혼식 바로 전날 저는 형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태준아, 내일이면 내가 임가을 아가씨와 결혼하는구나. 지금이라도 후회되면 늦지 않았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형,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우리 집안에는 형과 나, 두 아들밖에 없는데 집안끼리의 혼사는 사랑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형은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지 못해서 라고 말했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뒤돌아봤어요. 이한이가 미간을 찌푸린 채 서 있었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명하지 않았어요. 송한우한테 안 가고 왜 여기 왔어? 이한이는 대답하지 않고 새로운 선물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선물이에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태준 씨, 나는 항상 당신이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다 똑같네요. 모두 다 겉모습만 보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군요. 사랑을 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돈을 원했던 거잖아요.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비서한테 직접 말하세요. 돌려서 말할 필요 없어요. 이한이는 말을 마치고 방을 나섰어요.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이한이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저는 선물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채 나가지도 못하고 이한이가 스페인어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물론 통화 상대는 송한우였죠. 한우 씨는 내가 항상 결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잖아요.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게 됐네요. 우리 고담 지역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 전에는 신랑 신부가 만나면 안 되지만 지금은 꼭 한우 씨를 보고 싶어요. 이한이는 말을 하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저 또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홀린 듯이 그녀를 따라 나섰어요. 이한이는 평소에 클럽이나 바에 갔지만 이번에는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녀의 친구들도 거기에 있었고 송한우도 있었어요. 이한이는 송한우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저는 멀리 떨어져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여자는 남자친구가 클럽에 가는 것을 싫어하지만 미래의 남편이 놀이공원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한이는 송한우를 데리고 대관람차에 탔어요. 대관람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한이와 송한우의 칸이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르자 펑소리와 함께 하늘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어요. 그때 위챗단체 채팅방에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나는 이한이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기한이와 송한우가 대관람차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멀리서 본 이한이는 본능적으로 송한우에게서 손을 떼고 저에게 다가오려 했어요. 송한우 또한 앞으로 나서며 먼저 말했어요. 강태준, 내 꼴이 우습게 됐네. 오늘 만나지 말아야 했는데 이한이가 꼭 만나야 한다고 우겨서 말이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하다. 그는 다시 물었어요. 강태준, 좋아하는 사람 있어? 저는 이한이를 힐끗 쳐다보고 대답했어요. 없어. 이한이는 멍하니 굳어버렸어요. 그녀는 어쩐지 불안한 듯 송한우에게 내일 결혼인데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어요. 송한우를 호텔에 데려다 준 후 이한이와 저는 같은 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바까 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 것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한이는 제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자세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동안 힘들었죠? 분명히 남자친구인데 항상 참고 기다려야 했으니까. 한우 씨 일만 끝나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해 줄게요. 저는 눈을 감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라고 말했어요. 호텔에 돌아와 이한이가 제 방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오늘은 모두 피곤하니 푹 쉬는 게 좋겠어요. 내일 신부가 되려면 그리고 내일이면 저도 신랑이 되겠죠. 이한이는 제가 여전히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달았어요. 내일 당신이 가기 싫으면 호텔에서 쉬고 있어요. 끝나면 내가 찾아갈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 방문을 닫았어요. 먼저 지난 시간 동안 스페인에서 샀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 흰 종이에 스페인어로 지한이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이제야 진심은 진심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차라리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비를 맞는 게 나아요. 예전에는 제가 3년 동안 사랑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시간을 이한이에게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송한우가 보내왔던 4년 동안의 사랑이 담긴 사진, 대화 내용 스크린샷,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전부 인쇄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한이가 저에게 줬던 단 하나의 선물, 구두 한 켤레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짐을 싸서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나왔고 형이 바르셀로나에 가지고 있는 이센 별장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와서 저에게 가벼운 신랑 화장을 해줬어요. 저는 직접 발렌티노 고급 예복으로 갈아입었고 9시가 되자 집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도련님, 이제 신부 맞으러 가셔야 합니다. 한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는 8시 30분에 이한이가 웨딩드레스로 갈아입은 후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신부 들러리는 그녀에게 한이야. 거의 9시가 다 됐잖아. 전화가 안 되면 그만둬. 어떤 남자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쿨하게 바라볼 수 없어. 신랑이 신부 맞으러 왔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한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알았어. 먼저 차에 타 있어.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웨딩카에 올라타 송한우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웨딩카는 바르셀로나의 그라시아 거리를 달렸어요. 거리 양쪽에 있는 중세시대 건물들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이한이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저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위챗 채팅창을 열고 태준 씨, 오늘 결혼식이 끝나면 한우 씨가 기억을 되찾든 되찾지 못하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당신 곁에 있을게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지만 모든 메시지는 마치 돌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듯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차가 속도를 줄였고 운전기사는 말했어요. 이도 이사님, 갑자기 앞쪽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띵카 행렬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이 무슨 좋은 날인가요? 999 숫자판이 달린 황금색 차가 스페인까지 왔네요. 이한이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들어 두 대의 차가 마주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웨딩카에 앉아있는 남자가 자신도 모르게 굳어졌어요. 강태준 그녀가 이름을 부르자 두 대의 웨딩카는 서로 스쳐 지나갔고 이한이의 차는 교차로에 갇혔지만 검은색 리무진은 탁 트인 도로를 따라 질주해 나갔어요. 이도 이사님, 저 남자는 강태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는 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이 저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저 평범한 가이드일 뿐인 제가 스페인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띵드레스를 입은 신랑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제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한이는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녀는 초조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한이는 계속해서 운전기사에게 빨리 결혼식을 끝내고 싶다고 재촉했고 옆에 있는 송한우는 흰색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한이는 계속해서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한이야, 지금 결혼하는 중이잖아. 정신 좀 차려. 법률가인 친구 주연이 한국에서 특별히 들러리로 와서 이한이에게 말했지만 그녀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어요. 송한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불려가 이야기를 나눴고 이한이는 거의 인내심을 잃은 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혼자 앞으로 나갔어요. 최승훈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이한이가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 중요한 결혼식 날에 그랬다는 사실에 약간 불쾌했지만 손을 잡고 이한이에게 말했어요. 알았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나는 아내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 거야. 의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모두가 송한우가 우정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한 이한이는 송한우의 팔짱을 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제 걱정뿐이었어요. 혼자 호텔에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까? 이한이는 혼인 서약을 낭독했고 주연은 이한이에게 서약할 차례라고 알려주었어요. 이한이는 송한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강태준, 당신과 함께.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이름을 잘못 말한 것을 깨닫고 서둘러 이름을 바꾸어 말했어요. 오늘 당신과 함께하는 송한우, 발렌타인데이. 그녀는 급히 이름을 바꿨지만 송한우의 미소는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서약을 낭독했고 목사는 다시 의식을 진행했어요. 이한이 양, 당신은 여기 있는 송한우 씨와 결혼하여 그를 사랑하고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불구일지라도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이유에서인지 목사의 엄숙한 질문을 들었을 때 동의합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어요. 한이와 송한우가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겨우 대답했어요. 동의해요. 하지만 송한우의 얼굴에서 미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한이의 얼빠진 모습으로 결혼식은 끝났고 휴게실로 간 송한우는 불쾌한 표정으로 이한이에게 물었어요. 한이야, 오늘 대체 왜 그래? 왜 자꾸 강태준이라고 하는 거야? 강태준은 정말 그냥 친구일 뿐이야. 그의 질문을 들은 이한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송한우를 바라보며 한우 씨, 사실 제가 이런 짓을 한 이유는 전부 한우 씨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효과가 별로 없네요. 이미 저에게 질문했으니 솔직하게 말해야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강태준이에요. 그 사람이 제 남자친구이고 제가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송한우는 멍해졌어요. 한이야, 하지만 우리는 결혼했잖아.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한이는 제가 한우 씨와 결혼한 건 가짜라는 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잠시 뜸을 들인 후 그녀는 다시 말했어요. 미안해요.
한우 씨, 저도 방금 깨달았어요. 당신을 돕는다는 이유로 태준 씨를 잃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의 말을 마친 그녀는 송한우는 안중에 없다는 듯이 곧장 예식장을 나섰어요. 지금 당장 저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한이야, 이한이가 가버린 후 최승훈은 휴게실로 들어와 멍하니 서 있는 송한우를 발견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최승훈은 이한이가 문밖에서 한 말을 듣고는 저런 꽃뱀 같은 년이라며 이한이를 욕하고 강태준을 탓하며 송한우를 위로했다. 한우야, 여자는 많아. 여자 때문에 화낼 필요 없어. 떠들썩한 소리에 친구들이 모두 모여들자 최승훈의 막말에 평소 조용하던 주연이 발끈하며 반박했다. 한우 씨는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지. 최승훈 씨는 멀쩡하잖아요. 태준 씨는 한희 씨의 정식 남자친구였고 한희 씨가 친구 치료하는 걸 배려해줬을 뿐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주연이 말을 꺼내자 다른 친구들도 모두 이한이를 옹호했다. 그래. 그동안 한이가 한우 씨를 얼마나 챙겼는데. 최승훈, 너무 염치 없게 굴지 마. 마치 한우 씨만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네. 우리 한이는 친구 치료를 도와줬다가 꽃뱀 취급받는 건가? 내가 한이를 꽃뱀이라고 생각하면 정의 구현이라도 해보든가. 친구들은 말을 마치고 모두 이한이가 간 방향으로 향했고 최승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송한우는 더욱 격분하여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한이를 되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강태준에게 졌고 이제 친구들마저 싸늘하게 대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그는 친구들이 모두 자신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송한우와 강태준 중에 자신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이한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이한이를 선택할 것이었다. 이한이는 차를 몰고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향했고 급하게 위층으로 올라가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때 청소하는 직원이 지나가다가 아가씨, 방금 청소 끝낸 방인데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했다. 이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 남자친구가 사라졌어. 청소 직원은 프런트에 연락하여 확인했고 프런트 직원이 이한이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한이는 방에 들어가자 텅 빈 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지품과 짐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탁자 위에 놓인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한희 씨, 태준 씨가 없어요. 그때 친구들도 방에 도착했고 이한이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탁자 앞으로 다가가 접혀진 종이를 펼쳐보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렸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주연은 무슨 일인가 싶어 한 걸음 다가갔다가 종이를 들고 있는 이한이의 모습을 보고 탄식했다. 한이야, 내가 쓴 건 너무 심했다. 태준 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3년이나 옆에 있었는데 이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잔인하다고 생각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뭐가 뭔데? 주연은 옆에 있던 종이를 집어들었다. 이한이는 종이를 건네받고 스페인어로 몇 문장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한이, 이제야 진심은 진심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비를 맞는 게 나아요. 예전에는 내가 3년 동안 사랑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시간을 이한이에게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요. 주식은 가져가세요. 그동안 저에게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식을 가져가고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한이는 갑자기 스페인에 처음 왔던 날 친구들과 술에 취해 제가 그녀에게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혹시 그것이 주식양도 계약서였던 것일까? 그때 그녀는 웨딩카에서 본 신랑의 모습을 떠올렸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설마, 그러고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다. 강태준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오해해서 화가 나 헤어지자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었다. 그의 사회생활은 단순했고 그렇게 재력 있는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주식이고 뭐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주식은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일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제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한이야, 그가 이도 그룹 주식을 가져갔대 주연이 말했다. 이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괜찮아. 그는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를 찾는 거야? 지금 그는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이한이는 호텔 전체를 뒤졌고 CCTV를 확인했지만 제가 어젯밤 11시쯤 떠났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곧 이도 그룹의 인맥을 동원해 제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지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스페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한이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진술서를 작성한 후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제 행방을 찾았고 주연과 함께 차를 몰고 돌아다녔지만 저는 바다에 빠진 바늘처럼 찾을 수 없었다. 3일 후 이한이는 지쳐서 호텔로 돌아왔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태준 씨, 그녀는 전화를 받았지만 스페인 경찰의 사과였다. 이도 아가씨, 죄송합니다. 강태준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이한이는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에도 이한이는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그는 어제 사직했습니다. IP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한이는 멍해졌다. 그녀는 매일 회사 사람들에게 제 비행 스케줄을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제가 안전하게 귀국했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괜찮으면 됐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웨딩카에서 본 신랑이 정말 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에게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어. 그녀는 내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어.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 저를 붙잡고 보상해주고 예전처럼 결혼하고 싶었다. 이한이는 송한우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송한우가 그녀를 붙잡았다. 한이야,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가 강태준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다면 널 억지로 치료받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혼했잖아. 제발 날 버리지 마.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이한이는 마음이 약해졌다. 한우 씨는 잘못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송한우가 갑자기 쓰러졌다. 한우 씨, 이한이는 그를 부축했고 공항 직원들은 서둘러 송한우를 병원으로 옮겼다. 담주 인민병원에서 이한이는 송한우의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들어가려다 문틈으로 송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지금 한이는 나와 헤어지고 강태준 곁으로 가려고 해. 어떻게 해야 해? 최승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송한우는 다시 물었다. 한 달 넘게 기억상실증 환자 연기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 그럼 계속 기억상실증 연기를 해야 할까? 이 말을 들은 이한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다음 순간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계속 기억상실증 연기를 할 건지 나도 궁금하네. 이한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병실에 들어섰고 침대에 앉아있던 송한우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한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다. 이한이는 송한우의 서류를 침대 위에 던지며 말했다. 강태준은 날 속이지 않았어. 넌 정말 기억상실증 연기를 하고 있었어. 송한우는 당황했다. 한이야, 오해야. 오해라고. 옆에 있던 최승훈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한우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내가 억지로 꾀병을 부리게 한 거야. 제발 오해하지 마. 그는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뿐이야. 이한이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오해라고. 한우 씨, 당신이 기억을 되찾는데 쓰라고 내가 보낸 자료를 강태준에게 보낸 것도 오해야. 송한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당신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당신에게 준 것을 공유했을 뿐이야.
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나도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남자라고 말하는 거니? 이한이, 너는 항상 날 속여왔어. 송한우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이한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그녀는 옆에서 듣고 있던 최승훈은 문 밖에서 이한이가 했던 말을 듣고 이한이를 맹렬히 욕하고 강태준을 탓하면서 송한우를 위로했다. 한우야, 여자는 많아. 그런 여자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 소란스러운 소리에 친구들이 모두 모여들자 최승훈의 험악한 말에 주연이 발끈하며 반박했다. 한우 씨는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지. 최승훈 씨는 기억도 멀쩡하잖아요. 태준 씨는 줄곧 한희 씨의 남자친구였고 한희 씨가 좋은 친구의 병을 낫게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연이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모두 이한이를 옹호했다. 그래, 그동안 한이가 한우 씨를 얼마나 챙겼는데. 최승훈, 너무 염치 없게 굴지 마. 마치 내 한우만 피해자인 것처럼 구네. 우리 한이가 친구 치료를 도와줬다가 꽃뱀 취급을 받는 건가? 내가 한이가 꽃뱀이라고 생각하면 정의 구현이라도 하든가. 친구들은 말을 마치고 이한이가 간 방향으로 향했고 최승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송한우는 더욱 격분하여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이한이를 되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강태준에게 졌고 이제는 친구들마저도 싸늘하게 대하는 모습에 절망했다. 그는 친구들이 모두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송한우와 강태준 중에 자신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이한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이한이를 선택할 것이었다. 이한이는 차를 몰고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향했고 급하게 위층으로 올라가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때 청소하는 직원이 지나가다가 아가씨, 방금 청소 끝낸 방인데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했다. 이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제 남자친구가 사라졌어요. 청소 직원은 프런트에 연락하여 확인했고 프런트 직원이 이한이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한이는 방에 들어가자 텅 빈 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지품과 짐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탁자 위에 놓인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하오천 씨가 어디로 가셨죠? 친구들도 방에 도착했고 이한이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탁자 앞으로 다가가 접혀진 종이를 펼쳐보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렸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주연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한 걸음 다가갔다가 종이를 들고 있는 이한이의 모습을 보고 탄식했다. 한이야, 내가 쓴 건 너무 심했다. 하오천 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3년이나 옆에 있었는데 이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잔인하다고 생각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무슨 내용인데? 주연은 옆에 있던 종이를 집어들었다. 이한이는 종이를 건네받고 스페인어로 몇 문장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한이, 이제야 진심은 진심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우를 맞는 게 낡은 우산을 쓰는 것보다 낫다. 예전에는 내가 3년 동안 사랑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시간을 이한이에게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요. 주식은 가져가세요. 그동안 저에게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식을 가져가고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한이는 갑자기 스페인에 처음 왔던 날 친구들과 술에 취해 제가 그녀에게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혹시 그것이 주식양도 계약서였던 것일까? 그때 그녀는 웨딩카에서 본 신랑의 모습을 떠올렸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설마, 그러고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다. 하오천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오해해서 화가 나 헤어지자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었다. 그의 사회생활은 단순했고 그렇게 재력 있는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주식이고 뭐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주식은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일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제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한이야, 그가 이도 그룹 주식을 가져갔대. 주연이 말했다. 이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괜찮아. 그는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를 찾는 거야. 지금 그는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이한이는 호텔 전체를 뒤졌고 CCTV를 확인했지만 제가 어젯밤 11시쯤 떠났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곧 이도 그룹의 인맥을 동원해 제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지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스페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한이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진술서를 작성한 후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제 행방을 찾았고 주연과 함께 차를 몰고 돌아다녔지만 저는 바다에 빠진 바늘처럼 찾을 수 없었다. 3일 후 이한이는 지쳐서 호텔로 돌아왔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하오천 씨, 그녀는 전화를 받았지만 스페인 경찰의 사과였다. 이도 아가씨, 죄송합니다. 강하오천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이한이는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에도 이한이는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그는 어제 사직했습니다. IP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한이는 멍해졌다. 그녀는 매일 회사 사람들에게 제 비행 스케줄을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제가 안전하게 귀국했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괜찮으면 됐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웨딩카에서 본 신랑이 정말 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에게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어. 그녀는 내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어.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 저를 붙잡고 보상해주고 예전처럼 결혼하고 싶었다. 이한이는 송한우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송한우가 그녀를 붙잡았다. 한이야,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가 강하오천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다면 널 억지로 치료받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혼했잖아. 제발 날 버리지 마.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이한이는 마음이 약해졌다. 한우 씨는 잘못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송한우가 갑자기 쓰러졌다. 한우 씨, 이한이는 그를 부축했고 공항 직원들은 서둘러 송한우를 병원으로 옮겼다. 담주 인민병원에서 이한이는 송한우의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들어가려다 문틈으로 송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지금 한이는 나와 헤어지고 강하오천 곁으로 가려고 해. 어떻게 해야 해? 최승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송한우는 다시 물었다. 한 달 넘게 기억상실증 연기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 그럼 계속 기억상실증 연기를 해야 할까? 이 말을 들은 이한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다음 순간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계속 기억상실증 연기를 할 건지 나도 궁금하네. 이한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병실에 들어섰고 침대에 앉아있던 송한우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한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다. 이한이는 송한우의 서류를 침대 위에 던지며 말했다. 강하오천은 날 속이지 않았어. 넌 정말 기억상실증 연기를 하고 있었어. 송한우는 당황했다. 한이야, 오해야. 오해라고. 옆에 있던 최승훈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한우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내가 억지로 꾀병을 부리게 한 거야. 제발 오해하지 마. 그는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뿐이야. 이한이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오해라고. 한우 씨, 당신이 기억을 되찾는 데 쓰라고 내가 보낸 자료를 강하오천에게 보낸 것도 오해야. 송한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당신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당신에게 준 것을 공유했을 뿐이야. 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나도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남자라고 말하는 거니? 이한이, 너는 항상 날 속여왔어.
송한우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이한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그녀는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는데 림계위가 말을 덧붙이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멀리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니 스페인으로 사람을 보내 모셔왔어요. 이 말은 이한이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렸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왜 그래요? 림계위가 물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한이는 정신이 혼미했지만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저인데 왜 자신을 강경동이라고 하는 걸까? 설마 내가 형 행세를 하면서 림계위와 결혼한 걸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은 없을 텐데.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림계위가 이 사실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이 일을 가지고 저와 담판을 지으려 한다면 주식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그녀는 저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한이는 여전히 제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나러 온 것뿐인데 이제 가봐야겠다. 이한이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떠나갔다. 조심해서 가요. 림계위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밤 12시 30분이라는 늦은 시간을 낭비했음을 깨달았다. 침실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형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도련님, 뜨겁게 데운 녹두차를 가져왔습니다. 총님께서 특별히 시키신 것이니 드시고 힘내세요. 저는 먼저 자겠습니다. 하인이 녹두차를 들고 들어와 말했다. 알았어. 하인이 나가자 림계위가 들어왔고 저는 핸드폰 화면을 껐다. 화났어요. 림계위는 제 옆에 누워 저를 내려다봤다. 당연히 화났지. 왜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멋대로 손님을 만나게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상황이 싫어해.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이한이의 등장으로 마음이 불안해졌고 림계위가 저에 대해 무슨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다. 차라리 먼저 선수치는 게 낫겠다. 림계위는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같이 손님을 맞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녀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다. 당신 동생은 이한이를 여전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좋아하긴 뭘 좋아해.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정했다. 걔는 원래 그런 놈이야? 뻔뻔하고 이기적이지. 제정신이 아닌 이상 계속 좋아할 리가 없잖아. 다급한 마음에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림계위는 아무 말 없이 녹두차를 휘저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불안해진 저는 화제를 돌렸다. 그 여자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야? 내 기억으로는 이도 그룹 정도로는 림씨 집안과 교류할 자격이 없을 텐데 림계위는 녹두차를 제게 건네며 마시면 말해주겠다고 했다. 마시라면 마셔야지. 저는 녹두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시자 눈이 번쩍 뜨였다. 진짜 맛있네. 몇 모금 더 마셨다. 림계위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마치 어린 고양이를 키우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입을 열었다.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기억도 잘 안 나네. 스위스로 휴가를 갔다가 그 여자를 만났어. 우리는 함께 여행을 했고 그녀는 당시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군. 그녀는 송한우라는 남자를 너무나 사랑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신분을 밝혔고 지금은 두 번째 만남이지. 당신과 나처럼 마지막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한이가 찾아왔을 때 저는 림계위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신혼부부로서 거의 함께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낼 뻔했었다. 녹두차를 전부 마시자 림계위는 자연스럽게 그릇을 가져갔다. 이제 화 풀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다. 화낼 일도 없지? 그냥 한희 씨를 만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저는 림계위가 지금 저를 달래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그녀의 성격을 잘 모르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멋대로 데려오지 마. 저는 림계위에게 말했다. 림계위는 그릇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달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때
녹두차 덕분인지 림계위의 침묵 덕분인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림계위는 침대에 누워 불을 껐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아까 하려던 일은 끝내지 못했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라졌다. 배도 부르고 해서 저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침대에는 저 혼자뿐이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가자 하이니 사하번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 사하번은 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림계위가 저에게 결혼 선물로 준 집이다. 동상방은 저희 부부의 침실이고 서상방은 응접실 겸 다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화장실, 하인방, 주방이 있지만 작지만 없는 게 없는 완벽한 집이다. 도련님, 총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늦게까지 깨어있는 도련님을 위해 천마 비둘기탕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림계위는 정말 자상하구나. 저는 비둘기탕을 마시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림계위가 저에게 잘해줄수록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커져갔다. 기회가 된다면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탕을 용기에 담아 림씨 그룹으로 향했다. 림계위에게 조금이나마 잘해주고 싶었고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림씨 그룹 건물 아래에 도착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강하오천, 왜 내가 여기 있어? 뒤돌아보니 송한우의 친한 친구인 최승훈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제야 스페인에 있을 때 최승훈이 림씨 그룹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저는 강경동이고 강하오천이 아니다. 누구세요? 최승훈은 멍하니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한이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 났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떠난 것이 이한이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정말 웃기네요. 최승훈은 송한우, 이한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게 바로 너희들이지. 최승훈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제 목소리가 들려오자 멈추지 못하고 저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세현아, 내가 아무리 한 사람을 좋아해도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안 돼. 림계위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당당하게 경쟁해야지. 목숨을 담보로 그 여자를 협박하는 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최세현이 벌떡 일어나 손목에서 피가 멎지 않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가리키며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림계위는 그의 손목을 붙잡으며 지제 그만해. 병원에 가자. 그렇지 않으면 평생 너랑 말 안 할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최세현은 순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림씨 병원 VIP실에서 림계위는 의사가 최세현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을 지켜보다가 1시간 동안이나 그와 함께 있다가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림계위가 운전하는 동안 저는 침묵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전에 자살 소동을 벌였을 때도 그랬나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그가 30년 동안 돈을 모아 아내에게 보톡스 시술을 해주고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 10년 동안이나 곁에서 간병했던 분입니다. 그런 헌신적인 효부와 애처가를 부모를 저버리고 가족을 버린 비겁한 도망자라고 몰아세워도 되는 겁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림계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혼약은 어릴 적부터 정해져 있었지만 림씨 집안에서는 올해 들어서야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 혹시 그 이유도 최세현 때문이야? 그를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려고 림계위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운전할 뿐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으려 했나 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저는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던 림계위를 막아섰습니다. 림계위,
설마 최세현 때문에 낯선 남자와 결혼할 생각은 아니겠지? 너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그가 자리 잡은 건 아니겠지. 제 말에 림계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쓸데없는 생각은 집어치워라고 말하며 사합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인이 저에게 물을 따라주며 도련님, 최세현이 또 자살 소동을 벌였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녀석은 늘 그런 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도련님과 총님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세현의 신분으로는 림씨 집안의 사위가 될 수 없으니 하인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과 총님이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하인은 물을 탁자 위에 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하인이 준 물을 마시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림계위의 마음속에는 최세현이 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최세현에게 집착하는 걸까? 림계위와 저는 그저 정략결혼으로 맺어진 사이일 뿐인데 그녀는 왜 저를 택했을까? 림계위는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최세현의 핏빛 욕조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억지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림계위도 침대로 들어왔습니다. 림계위가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불이 꺼지고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정략결혼 커플일 뿐인데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림계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그녀에게 상처만 줬을까? 림계위는 분명 상처받았을 텐데 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림계위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노력해봐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림계위는 무척 지쳐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품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림계위가 먼저 일어나 저를 깨웠습니다. 림계위는 정성껏 다림질한 양복을 제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남편, 림계위는 마치 어제 일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림계위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고 저를 림씨 그룹 건물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림씨 그룹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림계위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림계위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림계위는 기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림씨 그룹의 사장 림계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남편 강하오천 씨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림계위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를 소개하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과 주요 매체들은 앞다투어 림계위와 강하오천의 이름을 머리기사로 장식했습니다. 림씨 그룹 사장실에서 저는 여전히 얼떨떨했습니다. 세현이 그 녀석, 이걸 보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림계위는 제게 물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덤덤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자기 손에 달린 거야? 살고 죽는 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 우리의 결혼을 탓할 이유는 없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쨌든 제 일은 끝났으니 이제 당신 차례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림계위는 뭔가 결심한 듯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한희 씨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림계위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림계위는 며칠 후 저를 억지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고급 바에서 술을 마신 후 최고급 호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림계위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고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꼭두각시처럼 그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림계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여행 갈까요? 어디로요? 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림계위는 빙그레 웃으며 뉴질랜드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뉴질랜드는 제가 가이드로 일했던 곳이자 림계위와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림계위는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비행기 티켓을 건네주며 내일 아침 8시까지 공항으로 와요. 늦으면 버리고 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림계위와 함께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림계위는 줄곧 책만 읽었고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림계위는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림계위는 이미 곁에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림계위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늦었으니 빨리 아침 먹고 나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림계위가 시키는 대로 아침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림계위는 저를 데리고 뉴질랜드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녀의 설명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림계위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기억하냐고요? 4년 전에 만났던 림씨그룹의 회장님은 잊을 리가 없잖아요. 림계위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4년 전에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림계위는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형을 대신해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왜 저를 용서해 주었을까요?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림계위는 저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림계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림계위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죠. 저는 당신에게 질렸어요. 림계위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저에게 겨누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림계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어. 그녀는 칼을 휘둘렀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떠보니 림계위는 제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림계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였으니까. 날 철저하게 속였으니까. 그녀는 칼을 높이 쳐들었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죄송해요.